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까? 그리고 행복의 개념이 사람마다 되게 달라요. 그렇죠? 그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한 거죠. 그런 고민을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안 했다면 아마 저는 의대를 무사히 졸업하고 의사가 돼서 어느 대학병원의 교수가 될 수도 있고, 가천대 교수가 될 수도 있고, 같은 의대, 아니면 어디 병원을 개업해서 그냥 동네 의사로 또 살아갈 수도 있고, 선택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그 이후에 자기 삶을 사실은 전체를 놓고서 판단을 해야 돼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1학기 지성학 담당 교수 서원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드디어 중간고사가 끝났습니다. 성적은 B와 D 사이 C와 같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요. 사실 이 말은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이죠. 샤르트르가 했던 Life is C between B and D에서 나온 말입니다. 여기서 B는 이제 삶, birth를 말하게 되고, D는 death, 죽음, 그리고 C는 choice를 말하죠. 즉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다 라는 말인데요. 우리는 정말 끊임없는 선택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좋은 선택을 내려야 되는데 어떤가요? 여러분들 선택 잘하고 계시는가? 사실은 우리 가천대를 선택한 여러분들은 정말 최고의 선택을 하셨는데요. 앞으로도 현명한 선택을 이어가야겠죠. 저는 오늘은 이 선택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남다른 선택으로 지금은 우리 성남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신상진 성남시장님이신데요. 우리 신상진 성남시장님을 모시고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귀한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제 신상진 성남시장님을 큰 박수로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방금 소개받은 성남시장 신상진입니다. 우리 가천대 우리 학생 여러분들께 만나게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저는 성남에 84년 노에 들어왔어요. 그때 이 학교가 예전에 경원대였었죠. 또 학교 앞에 포장도로도 아니고 흙바닥길이었을 때, 아주 오래전에, 여러분들 태어나기 훨씬 전에, 그때부터 이 가천대를 왔다 갔다 했던 지역 시민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하고 1시간 좀 넘게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제가 고민을 했어요. 우리 학생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해드려야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될까. 또 나는 여러분들만 할 때 20대 초반 때 어떻게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 그때 고민이 나는 그때 뭐였을까. 그래서 저는 오늘 지성학 강의에 이렇게 뭐 많은, 요즘에 뭐 지식이 너무 넘쳐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제가 뭐 유사한 이야기들 또 이렇게 하는 거는 다른 또 우리 교수님을 통해서나 또 지성학에 오시는 또 훌륭한 분들을 통해서 이제 많이 다 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제가 살아오면서 여러분 나이대 또 그 전후로 또 지금까지 살면서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그 선택, 모든 선택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해서 나의 인생이 이루어졌을까. 그런 것을 한번 이번 기회에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좀 됐으면, 그런 마음에서 우리 준비를 좀 해봤어요. 뭐 강의라기보다도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또 이따 질문 시간도 있죠. 내 질문도 받을게요. 많이 받을게요. 그런 질문도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같이 우리 인생의 삶의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이렇게 한번 고민해보고 싶어요. 아셨죠? 뭐 이렇게 지식 같은 거 이런 거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편안하게 자기 삶을 돌이켜보는
또 앞으로 미래를 생각해보는 그런 자리였으면 좋겠는데 괜찮죠? 예. 저는 성남시장 하면 여러분들 처음 보죠? 그죠? 이전 시장들도 봤나요? TV에서 봤나요? 그렇긴 할 거예요. 직접 실물을 보는 거 처음이죠? 저는 이게 경력이 있어요. 근데 경력이 좀 다양해요. 그렇죠? 의사면 의과대학 가서 그냥 의사인데 의대를 갔다가 제 사는 얘기를 좀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고민을 같이 해보는 그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가난한 집에서 살았어요. 근데 이제 어려서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이 그 검사와 여선생이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검사와 여선생. 근데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린 마음에 검사는 죄를 주려고 그러고 변호사는 무조건 그냥 또 변호하고 근데 판사가 보니까 그 중에 제일 중요해요. 실제 여러분들 판사가 판결할 때 방맹이 쳐요, 안 쳐요? 드라마에서 봤어요? 방맹이 징역 3년의 처함 땅땅땅. 근데 실제로 방맹이를 안 쳐요. 국회에 가면 이제 상임위 위원장, 국회의장 이런 사람들이 방맹이 치긴 하는데 이 재판장에서는 방맹이가 없어요. 근데 이제 왜 방맹이 얘기가 나온 옛날엔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판사가 보니까 제일 중요해요. 판사가 죄인은 변호사가 아무리 변호를 해도 죄진 사람은 딱 죄를 줘야 되고 또 검사는 죄 없는 사람한테 죄가 있다고 또 막 여러분들 보시죠. 옛날에 어떤 살인범이라고 그래서 징역을 몇십 년, 15년인가 이렇게 오래 살다가 나중에 무죄가 밝혀져서 이제 나오는 그런 뉴스도 봤잖아요. 그럼 참 보면 죄가 없는데 잘못 검사가 기소하고 해서 재판받고 물론 이제 거기는 판사의 역할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평생을 감옥에 살다가 나오고 누가 보상을 해줘요? 그래서 물론 이제 검사, 변호사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어린 마음에는 판사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옳고 그른 걸 따져서 억울하지 않는 사람, 죄 있는 사람은 또 죄를 또 선고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어린 마음에 선택을 했어요.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나는 판사가 돼야지. 그 인생의 이 단순한 직업이라기보다 삶의 어떤 그 목표 어떻게 살까에 연관된 그런 선택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 제가 만성골수염이라는 병을 앓았어요. 지금은 항생제가 많이 발달해서 약제가 많이 있지만 옛날에 우리나라에 항생제도 잘 없을 때예요. 국산이 없었어. 다 외제 쓰고 막 그럴 때. 그때 이 다리 뼈 속에 이 염증이 생기는 골수염, 골수의 염증, 골수염. 근데 그래서 학교를 휴학을 했어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책을 많이 보면서 그때 생각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좋은 의사도 있고 훌륭한 또 막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막 반말도 하고 좀 이렇게 불친절한 의사도 있고 근데 그 의사의 말 한마디가 아픈 환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그 한마디가 돼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의사가 더 중요하네. 그래서 이제 의대를 가야지. 그래서 의사가 돼야지. 그러면 이제 또 마음을 먹었어요. 선택을 또 바꿨죠. 그러고서 이제 의대를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여기 보면 그 의대를 들어갔는데 합격자 발표 나자마자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야학교사라고 여러분들 들어봤어요? 야학. 밤에 하는 밤야자 학교학자 야학. 70년대 제가 이 대학을 들어갔을 때는 우리나라가 무지하게 어렵게 살 때예요. 그런 얘기 들어봤죠, 간접적으로. 그래서 낮에는 초등학교를 졸업 못하고 낮에는 공장을 다니고 그리고 밤에는 이제 와서 중학교 과정 또 초등학교 못 배운 과정을 그걸 배우는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야학이 많았어요. 서울의 그 사당동이라는 데서 저는 야학교사를 하게 됐어요. 친구의 소개로. 들어가 보니까 이게 서울대학교 다 운동권들이 다 모여 있어요. 선생들이.
이제 어린 노동자들 10대 열 몇 살 이런 어린 근로자들인데 의식화를 시키는 거예요. 뭐 이렇게 그냥 자본은 뭐고 노동은 뭐고 러시아 사회주의는 뭐고 막 이런 걸 가르치고 저한테도 의식화를 시키는 거예요, 선배들이. 그래서 난 이러려고 야간 게 아닌데 학생들한테 뭔가 이제 중학교도 가고 고등학교도 가고 그래서 자기의 꿈을 실현하게 나도 대학을 갔으니까 학생들에게도 그런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다. 그런 그냥 좋은 뜻으로 순수한 뜻으로 갔는데 제가 원치 않는 의식화를 시키는 거예요. 막 그냥 러시아 혁명이 어떻고 사회주의가 좋고 막 그래서 그게 아니 전 이제 선배들하고 이제 논쟁을 했어요. 사회주의라고 그래서 거기에는 뭐 다 평등 사회냐? 거기에도 기득권이 있고 거기에 권력자도 있고 뭐 이런 하향 평준화된 평등이 아니냐? 이로 싸웠는데 근데 1년이 딱 됐을 때 저에게 사건이 있었어요. 또 선택을 크게 바꾸는 사건. 뭐냐면 17살 먹은 낮에 공장 다니고 그러는 젊은 젊다기보다 어린 청년이 죽었어요. 공사장에서.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이 폐결핵이 걸려서 있었어요. 그때는 의료보험이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의료보험 없이 병원 가면 굉장히 비싸죠. 굉장히 비싸요. 엑스레이 흉부 엑스레이 하나 찍는데 의료보험 하면 자기 돈 내는 게 한 5,000원, 6,000원 되나 그럴 거예요. 그런데 보험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 한 2만 원, 3만 원, 뭐 몇만 원 돼요. 근데 그때 의료보험이 없으니까 엑스레이 한 장 찍는 게 근로자들, 직장인들 한 달 월급의 한 30%가 될 정도예요. 지금으로 치면 50만 원, 뭐 엑스레이 요 한 장에 그렇게 비쌌어요.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은 그때 병원을 못 가고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생을 마감하는 환자들이 무지하게 많았어요. 우리나라가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그 학생을 이제 데리고 이제 병원도 좀 데려다주고 무료 치료 받게 해주고 했는데 그 학생이 죽었어요. 그럼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야, 나는 의대 가서 내 꿈을 펼치려고 그러는데 저 아이는 나하고 친했던 저 아이는 17살에 죽다니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배들이 그동안 의식화시켰던 노동자 세상, 노동자가 주인인 노동자가 주체가 된 사회주의 혁명 그 길밖에 없다. 그래야 저런 사람들이 없게 평등사회를 만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선배들보다 더 행동파가 된 거예요. 더 앞장섰어. 선배들 보고 우리가 공부할 때냐 법대 다니는 선배 보고 아니 고시에서 말이 변호사 되면 뭐하냐 딱 형이 얘기했던 우리가 사회주의 혁명을 해야지 이러면서 막 이제 앞장섰어요. 그러다가 이제 본과 의대는 본과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본과 다닐 때 학교를 이제 휴학을 하고 인천에 노동운동하러 공장을 다녔어요. 지금은 NGO라는 거 있죠, 그렇죠? 시민단체, 환경단체도 있고 70년대, 80년대 초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냥 노동운동, 농민운동, 이런 어떤 학생운동, 뭐 크게 보면 그런 세 가지 정도.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없이 저런 어린 노동자들이 저렇게 죽는 현실을 우린 바꿔야 된다 해서 이제 운동가가 되기로 했어요. 노동운동가. 그래서 사회주의 운동가. 그렇게 해서 이제 인천에 저 공장에 다녔어요. 노동자들 조직해서 혁명을 하려고. 그러다 이제 또 복학을 했어요. 의대 휴학을 하고 일단은 갔거든. 근데 복학을 했는데 복학해가지고 뭐 하자마자 또 잡혔어. 제가 그 남영동 치안본부라고 들어봤어요? 모르죠. 고문하고 막 그런 데 있어요. 남영동. 거기에서 제가 고문을 당하고 그래서 그때 집에서 잡혀갔어요. 이제 불온사상, 좌파, 혁명 뭐 하려고 사회주의자 이래가지고 잡혀갔는데 그때 우리 어머님이 아들이 가난한 집에 아들이 의대를 갔으니 그때는요 의사들이 잘 살았어요. 굉장히. 지금은 병원도 안 되는 데는 막 안 돼. 근데 옛날엔 병원만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제법 살았죠. 지금은 잘 사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우리나라에. 그렇죠?
그때는 뭐 다들 가난하니까 의사만 해도 굉장히 잘 사는 였어요, 꽤. 근데 그 자식한테 기대를 많이 하셨던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쇼크로. 쓰러졌어, 그 자리에서. 그리고 난 이제 가서 조사받고 고문당하고, 근데 우리 어머님은 일주일 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이제 장례 치르고 다시 또 들어가서 감옥에 또 갔어요. 그러니까 1.1평. 그러면 되게 좁아요, 감옥이라는 게. 감옥 가본 사람 없죠? 감옥 가니까 독방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노동운동 뭐 이런 거를 하려고 뜻을 세웠지만 그 길을 선택을 이제 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 과정에 뜻하지 않는 어머님이 돌아가시는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그거는 선택은 내 마음대로 했는데 어머님의 돌아가시는 건 내 마음하고는 관계없이 그게 우연한 그런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엄청난 이제 슬픔에 또 죄책감에 시달렸죠, 이제. 근데 그 감옥에서 독방에 그렇게 오래 있으면 1년을 꼬박 있었거든요. 그리고 상황 그렇게 일을 어머니 돌아가시고 들어가고 그러니까 사람 만날 것도 없고 독방에서. 그러니까 이거 웬만하면 멘탈이 안 강하면 이거 정신 미칠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어쨌든 잘 견디고 그리고 막 삭발도 하고 그랬어요. 너무 막 죄스럽고 미안해서. 근데 거기서 내가 이제 하나 놓치지 않은 거는 나는 그럼 진짜 이제 사회주의 혁명을 해야 되겠다. 내 목숨을 바쳐서 마음을 더 단단히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1년 만에 이제 나왔죠. 학교는 제적이 됐어요. 의과대학은. 옛날에는 이제 학생운동하고 뭐 운동권 그리고 감옥 가고 그러면 이제 학교를 제적당해요. 그래서 학교를 잘렸죠. 잘리고 이제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 됐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 놓고 이제 하겠다. 여러분들 학교 관두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죠. 애플 스티브 잡스도 학교를 관뒀어요, 그렇죠? 자기가 스스로 자기 뜻이 있으면 학교라는 건 자기의 뜻을 세우기 위한 수단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사회는 이제 학벌주의라 대학 졸업했냐 안 했냐, 대학 졸업 중퇴했다 안 했다 그러면 이제 잘 안 쳐주잖아요, 그렇죠? 취직할래도 졸업과 중퇴는 또 다르죠, 그렇죠? 근데 크게 보면 이 학교라는 거는 수단이잖아요, 그렇죠? 자기 살아가는 수단, 삶을 영위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인 거죠, 그렇죠? 뭐 의대 다니면 의사 되고 싶고 의사 돼서 사는 거고, 간호대가 다니면 간호사 돼서 살고, 무슨 뭐 물리학과 다니면 물리학해서 뭐 직장을 다닐 수도 있고, 뭐 영문학하면 영어 배워서 뭐 등등 이게. 근데 그래서 의대를 그래서 15년 만에 졸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됐겠어요? 그래서 감옥 살고 나와서 이제 성남을 왔어요. 나 성남에는 아무 연고가 없었는데 성남에 그 여학생 하나가 성남 출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남에 가자. 성남에 온 목적은 이 공장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죠. 상대원 쪽에 하이테크 밸리 있죠. 그 공단에 위장 취업을 하러 성남에 왔어요. 그때 여기 가천대 앞이 이 흙바닥이었어요. 거기 도로가 다. 막 뻘건 비 오면 그냥 질퍽질퍽 막 그랬죠. 그래서 의대를 이렇게 졸업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다 사당동 야학교사하고 또 성남에서 공장을 다녔어요. 노동자 조직해서 전국적으로 어떻게 해서 저 노동자 세상 만들려고. 그리고 이제 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했어요. 이제 이 의사협회 회장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을지대학교 교수도 잠깐 하고 또 국회 또 상임위원장도 하고 하다가 시장이 됐어요. 그 얘기 또 이따가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성남 우리 사람도 역사가 있고 또 요새 어떤 보면은 나이든 할아버지를 거꾸로 싹 돌아가서 아기 때 어떻게 생겼는지 그런 그 프로그램들도 있잖아요. 우리 성남도 도시도 마찬가지죠. 도시도 옛날에는 이게 이제 수정구 중원구 이쪽이에요. 이제 성남이 1970년대는 서울에 이 철거민들이 있죠. 청계천에 여러분 가보셨죠? 청계천 좋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필리핀 가봤어요, 여러분들? 인도 이런 데 보면 그냥 개천에 있잖아요. 아주 더러운 개천에 판잣집이 다닥다닥 있는 거.
우리 서울 청계천이 그랬었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원조도 받고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예요. 아프리카 이상으로 어려웠고 가난한 나라. 근데 그 성남도 이렇게 해서 처음에 50년 전에 저랬었어요. 여러분들 아마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 시기에 아기 때 또는 어려서 저런 상황이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저래요. 분당은 뭐 말할 거 없고, 그렇죠? 판교 말할 거 없고. 우리 땅은 똑같은 땅인데 저렇게 모양이 달라졌어요. 이 사람도 똑같은 자기가 어제 살고 10년 전에 자기, 20년 전에 자기, 쭉 자기로 하나로 이어지지만 거기에 자기의 모습은 외형부터 다르고 또 머릿속에 다르고 삶의 어떤 추구하는 게 다르고 하듯이 우리 도시도 그런 역사를 거치고 과정을 거치죠. 요거는 이제 판교 알죠, 그죠? 이 오른쪽이 판교 사진이에요. 판교가 우리나라 뭐 최고 IT 기업들 많이 들어와 있죠, 그렇죠? 오늘 내가 보니까 가천대도 카카오 하고 이제 이 계약학과 클라우드 공학과 계약학과 설립을 하는 MOU를 오늘 맺는 걸 제가 봤어요. 판교가 저랬는데 판교가 옛날엔 이랬어요. 녹양 시골이야, 논밭. 이게 변하죠. 사람도 변해요.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선택하며 살 것인가? 여러분들 선택에 지금 기로에 서 있는 사람 있죠? 그죠? 저 남자친구를 계속 만나 말어. 나 공부해야 되는데 근데 이거 알바를 해 말어. 그냥 시험 계속 학교 성적이 안 나와서 공부 좀 해야 되는데 또 처지는 알바해서 돈 좀 벌어야 되겠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선택할까 말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럴 때 이 선택은 그것이 자기 운명을 결정해요. 그렇죠? 선택을 이렇게 하면 그 길로 가는 거고 이렇게 하면 저 길로 가고. 그래서 또 공동체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공동체라는 게 학교는 학교 공동체가 있죠. 그렇죠? 친구들이 있고 또 과가 있고 그죠? 그리고 선생님과 또 제자가 있고 하는 공동체. 그리고 또 우리 뭐 집안에는 집안 가족 공동체가 있고 또 동아리는 동아리 공동체.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서 또 형태에 따라서 또 자기 선택은 안 했지만 주어진 조건에서 또 여러 공동체가 있어요. 또 크게 보면 지역사회라는 것도 있고 국가도 있고 그렇죠. 그럴 때 그런 다양한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까? 그리고 행복의 개념이 사람마다 되게 달라요. 그렇죠? 행복?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 것을 행복이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뭐를 이렇게 얻었을 때 성취했을 때 행복. 어떤 사람은 뭐 친구 만나서 술 한잔 딱 먹고 그냥 기분 좋게 막 떠들고 얘기하고 집에 갈 때 오늘 아주 좋았어 그냥 행복한 마음이야 뭐 이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장기적인 이어지는 행복도 있고 순간의 행복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그럼 이제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 없는 자기의 행복, 나만의 그 인간 관계 없이 어떤 사회라는 거 틀 없이 내가 홀로 행복한 그건 뭐예요? 그나마 산속에 있는 그 돛 닦는 스님도 아마 그렇지가 쉽지 않을 거예요. 돛 닦으면 뭐예요? 돛 닦아서 사람한테 좀 이렇게 뭔가 베풀어야 자기가 깨달은 걸 베풀어야지. 또 우리 선교사님들 있잖아요. 또 하나님 또 열심히 또 믿어서 아프리카 가서 뭐 하고 선교하고 남한테 그 어떤 공동체에서 자기의 삶을 뭔가 자기의 뜻을 필 때 이 공동체 속에서의 상호작용에 의한 자기와 그 사회 공동체의 상호작용에서의 행복은 극대화될 수 있다. 이런 이제 그것은 우리 뭐 다 아는 이야기일 거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사가 되고 싶었다가 의사가 되고 싶어서 의대 갔다가 또 참 뜻하지 않은 그 어린 학생의 죽음으로 해서 목숨 바쳐서 일하겠다는 그런 의대를 포기한 거죠. 그리고 의사가 되기로 했다가 포기하고 저는 결국 노동운동의 길을 가서 공장에 일하고 어머님 돌아가시고 부모님 속색이고 하여튼 별걸 다 겪은 거예요. 그리고 의대도 잘리고 그렇게 가고 싶었던 의대
잘린 거 제가 원했던 거라고 보면 돼요. 사실 잘렸지만 제가 그렇게 그 길을 가니까 필연적으로 그건 잘리게 돼 있어. 그 시기에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랬죠. 그 다음에 제 이제 삶을 간단히 이거 하면 저는 이제 하여튼 주변에 충실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우리가 여학생 하나 17살짜리 남자아이가 죽는 거를 그냥 슬프다. 그리고 내 할 일을 하면 되죠, 그죠? 저는 거기서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사람은 저렇게 죽고 나는 이렇고, 주변을 돌이켜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공동체랄까, 서로의 인간관계, 엮인 이것을 돌아보면 그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한 거죠. 그런 고민을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안 했다면 아마 저는 의대를 무사히 졸업하고 의사가 돼서 어느 대학병원의 교수가 될 수도 있고, 가천대 교수가 될 수도 있고, 가천의대, 아니면 어디 병원을 개업해서 그냥 동네 의사로 또 살아갈 수도 있고, 뭐 그렇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현재 성남시장이란 말이에요. 국회의원도 했었고, 어떻게 그런 길을 걸어왔을까?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이제 조금 또 성남에서 공장 다니는 노동자로 일을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우리 노동자들의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게 주기 위해서 근로기준법도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자들이 일만 하니까 잘 몰라요. 그때만 해도. 지금은 노동조합이 너무 세서 문제야. 그죠? 너무너무 세서 뭐 건설노조 같은 데는 자기네 조합원 아니면 일도 못하게. 노조 너무 세니까 건설회사도, 옛날에는 건설회사 이런 데서 뭐 크레인 기사라든가 무슨 뭐 철근공이라든가 다 모집하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노조 조합원이 아닌 노조에서 당신들 쓰지 말아라, 우리가 추천해준 사람 써라, 이렇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세상이 많이 변했는데, 하여튼 예전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노동자들한테 근로기준법, 권익을 찾는 거, 뭐 산재가 나면은 산재의 평균 임금의 70%인가, 요새도 그런가 모르겠네요. 평균 임금의 70%, 또 뭐 여러 가지 있죠. 또 여성은 또 생리휴가, 뭐 1년에 휴가는 또 얼마 이렇게 또 찾아 먹고, 뭐 여러 가지 산재 보상금 어떻고, 뭐 임금은 어떻게 받고,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운 사람들의 권익을 위한 그런 거에 이제 도우미가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가르쳐 주는 이제 그런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온갖 곤란을 무릅쓰고 했어요.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의과대학을 그러다 이제 수배가 됐어요. 수배 뭔지 알죠? 경찰한테 쫓기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쫓기다가 그 사이에 결혼도 했어요. 쫓기다가 35살에 34살인가? 그리고 결혼하면 잡히잖아요. 잘못하면 소문, 친척들, 친구들 뭐 하다가, 그때는 핸드폰이 없을 때예요. 집 전화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요새 전화할 때 이런다며요. 옛날엔 이랬어요. 수화기 있잖아요, 이거. 그죠? 듣는 거, 말하는 거. 수화기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지금은 그냥 핸드폰이 이렇게 하고, 어린애들이 전화하는 신용을 하면 이렇게 한대요. 그게 이제 꼰대와 요새 MZ세대의 차이래. 전화할 때 어떡하냐. 이제 그렇게 이제 했는데, 쫓기니까 먹고 사는 게 힘들어졌어요. 우리 집안에 물려받은 뭐 재산이 이렇게 거의 없었어요. 이제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아버님도 돌아가시고 쫓기다가, 그러니까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결혼을 했고. 제가 이게 중앙시장 알아요, 여러분? 여기 성남의 중앙시장, 중앙현대시장. 거기서 제가 그 뒤에 거기서 지하방에 살았어요. 지하방. 결혼하고서 반지하방. 우리 집사람이 아기를 임신했는데 연탄을 뗐어요. 옛날에 연탄. 요새 연탄 떼는 집 없죠. 거의 연탄을 이제 떼는데, 이 연탄은 가스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가스가 문으로 들어와. 임신했으면 좋은 공기를 마셔야 되는데 들어와서 창문을 열어요. 밖에 이렇게 창문 열면 옆집이 너무 우리 원도심, 우리 수정구, 중원구는 집들이 그냥 뭐 따뜻하게, 아파트 말고는 옆에 집에서 또 연탄 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가 가스 무거우니까 우리 집으로 들어와요. 창문으로
도대체 방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우리 성남의 이 오래된 또 그런 지배 구조들이 그런 식이에요. 너무 좀 문제가 많아. 빨리 개선해야죠. 그래서 아파트들 요새 새로 재개발하고 막 하죠. 재건축하고. 그렇게 이제 살았어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 먹고 살 일이 해결이 안 돼요. 우리 집사람도 무슨 기술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구로동에서 공장 다녔어요. 우리 집사람도. 노동운동 같이 했어요. 야학교사 하다가. 대학 다니다가 때려치고. 그래서 복학을 했어요. 의대를. 15년 만에. 복학해서 공부해가지고 이제 의사가 돼가지고 상대원이라고 알아요? 중원구에. 상대원 시장 그 근처에 성남의료라는 병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의대 복학할 때 저는 어떤 심정이냐면 선택을 해야 돼요. 할 거냐 말 거냐. 근데 그걸 제가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제 동생이 형 사는 게 너무 그러니 형 일단은 의사가 되면 어때?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동생 말이 그럴듯해요. 2년만 더 다니면 돼. 본과 2학년까지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래 의사 돼서 우선 먹고 사는 것부터 해결하자. 그래서 자기가 추구해왔던 그런 사회 어떤 이 운동, 노동운동 이런 거를 포기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 수가 없지. 그거대로 이제 할 거야. 하는데 좋다. 의대를 가서 내가 의사 면허는 일단 따자. 그래서 복학해서 의사가 됐어요. 그래서 상대원이라는 곳에 병원을 차렸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이게 아침에 나와서 환자 치료해야 되는데 노동운동 할 수는 없고, 그죠? 그래서 시민운동이라는 걸 하게 됐어요. 그때 이제 경실련 알아요? 경실련? 뭐 참여연대 뭐 이런 좀 이제 진보적, 좌파적 그런 단체들이 이제 뭐 막 생길 때예요. 90년대 초반.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성남에서 만들었어요. 단체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전문직들도 할 수 있고 그때 아마 경원대 과거에 경원대 교수님들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어요. 그때. 그래서 그런 이제 NGO를 만들어서 성남시가 예산을 허투루 쓰나 안 쓰나 예산 감시 운동 그리고 또 환경 뭐 이런 거 또 그런 여러 가지 또 탄천에 막 이렇게 용인 가면 여러분들 그 탄천 쭉 가보면 용인에 가면 거기 이렇게 하천 옆에다가 콘크리트로 이렇게 가장자리 해놨어요. 그렇죠? 그 무슨 뭐라 그러더라 그걸. 근데 저는 우리는 이제 하천은 그냥 생태적으로 좀 놔두자. 옆에 풀도 자라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뭐 그런 운동도 벌리고 하여튼 뭐 해서 NGO 활동의 성남의 1세대죠. 완전히 만들어서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근데 의사도 하면서도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죠? 노동운동은 전적으로 모든 걸 다 이제 뛰어들어야 돼요. 투신해야 돼.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성남시 의사회장이 됐어요. 어느 날 막 사람들이 하라고 그래서 의사회장이 됐다가 여러분들 태어날 무렵이겠다. 한 23살쯤 되셨죠? 22, 셋, 넷, 뭐 거기 2020년 아니 2020년이 아니라 2000년 2000년생쯤 전후가 되죠. 그렇죠? 그때 의학분업 사태라고 우리나라의 큰 의사들이 아주 총파업한 그런 사태가 있어서 제가 거기에 불려나갔어요. 왜냐면 투쟁 경력이 있다고 우리 의사들 싸울 줄 모르니까 좀 어떻게 좀 막 해가서 내가 안 하려고 그러다가 할 수 없이 나가서 또 감옥을 그때 또 갔어요. 감옥 가고 아주 그냥 운동권 그거를 거기다가 아주 그래서 정교조 알죠? 민노총 이런 데서도 야 의사들이 왜 저렇게 잘 싸워? 단합돼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거기 투쟁위원장이 신아무르게라고 저예요. 네. 그 왜 그런 또 투쟁을 하게 됐냐? 그래서 이 선택을 안 해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생겨야 안 생겨요? 생겨요. 근데 문제는 그게 자기 삶의 궤도에서 벗어나느냐, 내 삶의 목적, 목표와 그 길로 가는데 좀 뭐 비슷하게 가느냐. 그래서 제가 그때 저는 의사를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노동운동, 민주화 이렇게 했는데 의사는 기득권층이라고 그때만 해도 그랬어요. 지금은 뭐 의사가 그냥 오늘 카카오 뭐 이런 데 있죠? 네이버 이런 데 그냥 뭐 간부쯤 내고 하는 사람보다 훨씬 돈 잘 못 벌어요. 의사 요새는 좀 별 볼 일이 없는 것 같아. 근데 옛날에는 그 기득권층으로 이렇게
근데 그걸 위해서 제가 앞장서 싸울 사람이에요, 안 싸울 사람? 싸울 일이 없죠, 원래는. 근데 할 수 없이 그렇게 됐어요. 거기에는 이제 사연이 있었어요. 의사협회장 선거라는 걸 나가라고 그러죠. 협회장, 전국에. 그래서 나가도 성남시장이 돼야 안 돼요. 서울특별시, 서울시 의사회장 이런 사람들이 막 나오는데 성남시 시장 의사회장이 나가서 뭐 될 턱이 없죠, 그죠? 근데 이제 목소리 내러, 지금으로 치면 정당으로 치면 정의당 같은, 그러니까 목소리 내고 뭔가 사회의 방향, 이슈를 이제 막 제기하려고. 의사협회도 개혁돼야 된다. 의사들이 맨날 말이야 기득권층이라고 편하게 앉아가지고 그러지 말고 의사 사회를 변화시키고 사회봉사도 하고 뭔가 또 올바른 전문가적인 어떤 시각에서의 지켜야 될 그런 원칙과 이런 거는 또 지키고 또 정권하고도 싸울 건 또 싸우고 뭐 이런 이제 목소리를 내려 나갔어요. 100% 떨어졌죠. 물론 되려고 하지도 않았지만 될 수도 없었고. 그 이름이 유명해지니까 저보고 의약분업 사태가 정부 정책에 이제 맞서는 그 이제 의사들의 집단 행동이 있었는데 저보고 하라 그래서 했어요. 그때 이제 근데 그 의사협회 회장 선거를 안 나왔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랬으면 저는 어떻게 돼요? 계속 아마 좀 진보 또는 좌파 또는 민주당, 뭐 정의당 아마 이런 수준으로 정치를 해도 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의사협회 이렇게 하면서 직선제 초대 회장이 되고 그랬어요. 이름이 유명해지니까 의사들 사이에. 그런데 그러다가 많은 정치인들을 만났어요. 그 당시에는 한나라당, 지금 국민의힘, 또 민주당 국회의원도 만나고 정치인들 이렇게 다 만나다 보니까 저는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들하고 좀 더 많이 알죠. 좀 이렇게 진보, 뭐 운동권 했으니까. 민주당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도 제 후배들 많아요. 선배도 물론 있고 운동권 출신들. 그런데 보니까 이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나는 그 타도 대상이었거든 옛날에. 근데 우리 의사에 대한 이해도 더 잘해주고 전문적인 거에 대한 대화가 되고 이 밖에서 봤을 때에 그런 거고 달라요. 만나 보니까. 그래서 좀 나도 혼란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중요한 건 합리주의다. 선택을 했어요. 이념이 아니라 어떤 미리 짜여진 어떤 그 이념, 그리고 그걸 무조건 실현하려고 하는 그렇게 살아왔던 제가 이제 하나하나 따져보고 합리적인 이게 옳으냐 그르냐, 현장에 맞냐 안 맞냐, 현실에 맞냐 안 맞냐 이런 걸 따져보는 그런 것에서 나오는 나의 이성. 또 제가 또 잘 따져요. 꼬치꼬치 잘 따져요. 이게 옳으냐 그르냐. 그래서 판사가 되고 싶었던 것도 그런 거죠. 따져서 뭔가 옳은 거를 좀 이렇게 판결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 이념적으로 중도 내지는 좀 이렇게 중도에서 이렇게 근데 거기에 중요한 거는 따져보자. 합리주의, 실용주의 이런 입장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러던 참에 한나라당에서 저를 국회의원 나와라 중원구에. 그래서 안 한다. 저는 정치가 중요한 거는 너무나 잘 알지만 어때요? 정치인들을 싫어했어요. 너무 욕심스럽고 좀 이게 왠지 정치인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별로 그 속에 들어가는 선택을 하고 싶지가 않았어. 별로. 사회운동을 하고 싶었어요. 이게 우리 NGO 시민운동 같은 거 정말 시나 국가가 예산을 정말 세금을 잘 쓰나 그리고 불법 같은 거 아주 특혜, 이권 이런 거 안 하나 그런 감시운동. 계속 사회를 좀 맑게 좋게 만들고 싶은 그런 이제 사회운동 무브먼트를 생각을 많이 했는데 현실 정치는 중요하지만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제안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국회의원 우리 중원구라고 아시죠 여러분? 여긴 수정구죠, 그렇죠? 수정구 중원구가 비슷한데 보수 국민의힘이 무지하게 어려운 데예요. 원래 잘 안 돼. 중원구에서는 국민의힘이 제가 처음 됐어요. 이 보수 쪽에서는. 그만큼 이제 그러니까 나와봤자 떨어질 거
뭐 하냐 이제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떨어지더라도 저 선택을 했어요. 나가기로. 왜? 떨어지더라도 남는 게 뭐냐? 국회의원은 안 돼도 그때 의사협회장 끝나고서였었어요. 그러니까 이 법의 중요성을 너무나 안 거예요. 국회의 중요성, 정당의 중요성. 여러분 국회에서 만들어지는 법들,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있죠. 그죠? 그런 것도 모든 법을 우리가 그걸 일일이 접하고 살기에는 너무 젊은 나이지만 뭐 기업을 운영한다거나 또 여러 사업을 하거나 또 여러 가지 또 여기서 대학을 운영하는 또 교수님이나 대학 또 이 임원 분이나 이런 분들 뭔가 운영하고 여러분들 차 타고 가다가 음주했다 걸리면 어떻게 돼요? 면허 취소 막 아주 문제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법으로 지배되는 법치주의 사회예요, 우리가. 그렇죠? 근데 북한은 법치예요, 아니에요? 근데 법이 아니라 거긴 그냥 김정은 통치 체제, 그 사람들이 법을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근데 우리나라는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헌법에 기초한 법률들에 의해서 그걸 어기면 혼나고 그걸 지키면 지켜야 되는 거고. 그렇죠? 저는 이제 그래서 의사협회장도 끝났고 놀고 있을 때 선택을 하기가 쉬운 조건이야. 제가 병원도 문 닫았어요. 상대원에서 병원 한 10년 했는데 문을 닫았어. 의사협회장이 결국은 됐어요. 직선제로 됐는데 전념을 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정관을 바꿨어. 협회장 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던 개인 병원을 다 문을 닫아라. 폐업을 해라. 전념해라. 진료 언제 환자 이렇게 관련 전념을 못하면 안 된다 이거죠. 전념해라. 근데 병원도 없고 그러니까 앞으로 뭘 할까 고민할 때예요. 여러분도 그럴 때 있을 거예요. 아마 이제 대학을 졸업했다 바로 이어서 취직이 안 됐다 또는 안 하고 싶어서 잠깐 시간을 갖고 싶다 그 공백기. 그럴 때는 선택이 좀 후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선택을 저 같은 경우는 그럴 때 병원도 없어요. 얽매이는 게 없어. 의사협회장하고 임기가 끝나서 물러났어요. 뭐 할까? 근데 그런 제안이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그게 또 제안 들어온 시점이 총선이라고 그러죠. 국회의원 선거. 그게 한 2달밖에 안 됐어. 2달도 미처 안 됐어요. 준비한 건 하나도 없지. 저는 배짱이 있어요. 준비 없어도 내가 이거 해서 뭔가 내가 생각했던 거를 실현하는 하나의 수단이고 방법일 수 있겠다. 그러면 일단 그냥 에라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꼭 우리가 계산으로만 선택하고 살 수가 없어요. 그죠? 장고 끝에 악수란 말 알죠? 장고, 그 바둑에서 나온 말인데 바둑이 상대방이 돌을 뒀어요. 그럼 나는 둬야 되잖아. 요리 둘까 조기다 둘까 그냥 한참 생각을 해. 그래서 딱 뒀어. 근데 그게 악수가 되는 수가 있어요. 오히려 딱 계산해서 탁 놓는 것보다 장고 오래 생각해가지고 한 것이 결국은 이게 악수가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 많이 한다고 또 고민 많이 한다고 선택을 머뭇머뭇 이러고 있을 때 어때요? 세상의 시계는 저 흘러가서 저만큼 가 있어요. 그 타이밍을 놓치는 거죠. 타이밍이 중요해요. 우리 운동 경기 스포츠도 그렇고 인생의 뭔가 선택의 이 과정에서도 그렇고 타이밍. 근데 제가 이제 그걸 왔을 때 그런 제안이 왔을 때 제가 이거 되지도 않을 거 뭐하러 하냐 단순하게 그 생각을 했다면 제 인생이 어떻게 됐을지도 몰라요. 그것도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제 현상은 거기에 따라 뭔가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선택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그 이후에 자기 삶을 사실은 전체를 놓고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난번에 내가 왜 그걸 선택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내가 이 과를 선택했을까? 내가 왜 저 직장을 들어갔을까?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지나온 것에 대한 어떤 이 판단과 또 후에 또 무슨 여러 가지 판단들. 그런데 그거는 거기에 그것이 족쇄가 되거나 자기 삶의 미래에 어떤 그런 고민, 후회 또 약간 이런 게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바로 바꾸면 돼요. 바로. 항상 우리는 선택은 오늘도 선택한 것이 저녁에도 바뀔 수 있고, 그다서 뭐 왔다 갔다 이렇게 주대 없이 왔다 갔다 한다는 뜻은 아니죠, 그렇죠? 자기 중심을 지키되, 아까 우리 첫 그림에서 사진에서 땅은 똑같은 땅인데 거기다 빌딩 질 수도 있고 뭐 판잣집 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밭은, 우리의 생각의 밭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 땅 같다고 보면 돼요. 거기다 뭔가를 만들면 돼요. 여러분들 그 로봇 있죠, 로봇에 그 만드는 인까리 로봇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요새 AI가 인류에게 이게 치명적인 해를 나중에 하다 보면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가지고 일론 머스크인가요? 이제 AI 그거에 대한 어떤 규제 이런 것도 막 투자 오르고 그러잖아요, 지금. 가만 보니까 AI가 이게 성장을 하고 더 발전하면 이 창조적인 것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물론 사람과 다른 것은 감정이 없겠죠. 감정이. 근데 이 지능이라는 측면에서는 얼마든지 발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봇도 마찬가지로 초기에 나올 때 그런 기준을 뒀대요. 첫째는 인간에게 해가 되지 않게끔 프로그래밍 하는 거죠. 둘째는 인간에게 복종해라. 복종하는 프로그램을 넣고, 셋째는 로봇이 자기에게 해가 되는 건 안 한다. 로봇이 자기를 만약에 때려 부시면 인간에게 손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 세 가지 이제 기준 원칙을 이제 로봇에 이제 입력할 때 로봇을 그렇게 만들었대요. 근데 우리 인간도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이 브레인에서 나오는 생각, 마음 여러 가지 있죠. 형이상학적인 여러 가지 가치, 여러 가지 자기 삶의 방향, 여러분 고민하고 있는 그 자체. 근데 우리 몸은 몸을 움직이는 게 그거잖아, 그렇죠? 몸이 뉴런이 뇌에서 브레인의 신경 뉴런이 그냥 뜨거우면 피하고 차가우면 하고 더우니까 시원한 거 좋아, 이런 거는 이제 뉴런의 작용이잖아요, 그렇죠? 물질 차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정신은 뭐냐? 이 물질을 지배하는, 로봇을 지배하는 게 인간이고, AI를 우리가 만들고 제조하고 지배하는 게 인간인데, 잘못하면 AI도 너무 발전하면 인간이 거기서 뒤집혀서 인간이 AI의 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거꾸로 뭐냐?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주인공은 마음과 생각이지, 이 손가락, 발가락이 아니에요, 그렇죠? 요거를 움직이는 게 자기의 그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정신이고. 그럼 이제 우리의 육체를, 여러분들이 가천대 여기 와서 앉아 있어요. 누가 시켰어요? 교수님이? 누가? 여러분이 시킨 거예요, 그렇죠? 누구 탓할 게 없어, 그렇죠? 누가? 자기 여러분 중에서 손이 시켰나요? 발이 시켰나? 누가? 여러분 또 로봇도 처음에 그랬대요. 일본에서 만든 로봇인가? 손이 없는 로봇. 손이 없는. 왜냐? 손이 있으면 이게 별짓을 다 해. 잘못하면 테러하는, 폭탄 집어서 던진다거나 로봇. 하여튼 그런 나쁜 짓을 못하게 로봇을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 이 손이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게 아니고 이 머리통이 오게 한 것도 아니고, 그죠? 발이 오게 한 것도 아니에요. 발을 이용해서 온 거지, 그죠? 다리를 이용해서 온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자기가 이 선택과 또 그것에 대한 어떤 판단, 이 평가, 그리고 그런 것을 어떻게 또 미래에 연결시켜서 긍정적인 에너지로 우리가 그것을 자기 이 삶을 어떻게 흘러가게 만드느냐, 그런 것은 온전하게 자기의 몫이죠, 그죠? 제가 이제 그래서 아까 말씀 이어서 하면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을 나가기로 선택을 했는데, 국회의원이 꼭 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면 안 되는 동네였어. 근데 2달 쉬고 뭘 할까? 일을 미래 찾을 때였어. 그 중간에 아마 병원을 하고 있었으면 선거 뛰려면 하루 종일 뛰어야 되는데
병원을 이거 어떻게 누구 뭐 갑자기 걸리적거리잖아요, 이게 선택할 때. 근데 여러분이 그런 거를 이용하는 것도 좋아요, 그렇죠? 자기가 어떤 매여 있지 않은 상태에 있다. 그럴 때 자기를 보는 거예요. 아, 그럼 이것도 한번 해보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선택을 했어요. 출마했어요. 떨어졌게요, 붙었게? 당연히 떨어졌죠. 2달 선거 준비해가지고 되겠어요? 나갈 준비 하나도 준비 없이 떨어졌어요. 저는 떨어질 거 각오했죠. 아니, 각오가 아니라 100% 떨어지는 거예요. 100%. 떨어지면 그럼 그 다음에 뭐 할까? 그러면 그때는 한나라당이 야당이었어요. 야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서 국회 입법과정, 그 제도 개선 이런 것들을 들어가서 좀 거기 영향을 좀 미쳐보자. 그런 이제 소박한 뜻으로 했는데 1년 후에 보궐선거가 있어서 당선된 사람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1년 후에 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이 된 거예요. 1년 동안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열심히 기왕에 뛰어든 거 국회의원 한번 해보고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나도 한번 사회를 위해서. 그 보면은 여러분, 내가 노동운동할 때와 시민운동할 때 또 국회의원, 정치권 그게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르죠, 겉모습은. 근데 같은 거예요. 내가 나를 볼 때는. 왜냐? 나는 사회를 바꾸고 싶었어요. 합리적인 사회에 뭔가 기여를 하고 싶었어요. 어렸을 때 판사가 되고 싶었던 것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나를 위해서겠죠. 궁극적으로 나의 삶의 자아실현일 수도 있겠는데, 근데 어쨌든 우리 사회에 억울한 사람 없게 만들자. 그러려면 판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또 몸이 아파 보니까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환자 입장에서 좋은 의사가 되자. 그래서 또 의대를 가요. 이게 좀 저는 어떻게 보면 참 이 행복한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돌이켜 보면은.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를 그냥 했어요. 그냥 그 계산을 많이 안 했어요. 큰 줄거리에서. 그러니까 노동운동 하고자 해서 공장 가서 노동자들 가르쳐주고 근로기준법 가르쳐주고 권리를 찾게 알려주고 했던 것과, 그래서 그런 공동체, 거기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제 뭔가 보탬을 주고 싶었던 거, 그것과 국회의원이 되는 거, 물론 동기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국회의원 돼서 요즘에 돈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야, 나 뭐 한 자리 하자, 뭐 난 좀 축제를 하자, 뭐 아니면 뭐 이런 어떤 목적들이 또 이상하게 있을 수가 있죠. 근데 그게 아니고 난 공장 다닐 때 내가 동기나 국회 가서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동기나 저는 다름이 없었어요. 사회를 좀 좋은 일을 하자, 오로지. 이게 여기서 요게 저예요. 제일 왼쪽 아래. 야학교사 할 때 뒤에 이제 야학 학생들이에요. 왜 저렇게 앉는지 알아요? 내가 건방져서 삐딱하게 앉은 게 아니고 뒷사람이 안 보일까봐. 좀 이게 우리 여러분들 사진 찍을 때도 항상 그렇게 하죠. 주변에 배려. 뒷사람 안 보일까. 어떤 사람 그래요. 화이팅 하잖아요. 이렇게 두세 줄 서가지고 화이팅. 그런데 팔을 높이 화이팅. 그거 어떻게 돼요? 뒷사람 얼굴을 가려. 그런 이 섬세한 배려. 요게 여러분들 우리 인간관계에서 좋은 친구 만나고 서로 이렇게 위해주고 서로 살면서 힘이 되어주고 서로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작은 배려들을 그게 쌓이고 쌓여서 자기의 이미지가 돼요. 그렇죠? 참고로 여러분 아까 뭐 내가 말씀드린 뭐 그런 삶이지만 하나의 삶이에요. 뭐 내 삶이 뭐 훌륭하다 이런 걸 떠나서 그런 차원이 아니고, 혹시 소재로, 이야기 소재로 동기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나는 이러이러한 동기로 이렇게 선택을 했다. 그래서 저 의사였어요. 그죠? 의사, 우리 상대원의 성남의원, 성남을 대표하는 성남의원. 근데 성남의원이라는 게 없었어요. 이름이 있었을 법한데 이름 똑같은 이름 쓰면 헷갈리니까 그걸 못해요. 근데 성남의원이라고 해서 성남시장이 됐어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어려운 분들 무료 진료도 내가 다녔어요. 그리고 그 방향 설정의 계기가 여러분들 꼭 자기가 고민해서 정한다고 선택한다고
인생이 꼭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제 삶의 스토리를 이렇게 쭉 보더라도 아까 이제 대략 말씀드렸는데 어때요? 그 뜻하지 않은 일들이 생겨요. 그 17살 먹은 청년이 그렇게 죽고 그 사람이 폐결에 걸려서 내가 병원 데리고 아마 저하고 친하지 않은 사람이었으면 또 어땠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교사와 한 20-30명 되는 야학생들하고 교사하고 다 친해질 수 없잖아요. 그렇죠? 다. 그러니까 그것도 참 운명이었던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우연하지만 우연 속에는 저는 필연이 내재해 있다고 봐요. 필연성이. 거기에는 우리가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이 여기 이 자리에 이게 앉아 있는 지금 저와 만나고 있는 이거는 굉장히 우연 같죠, 그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야. 우리의 만남은 우연. 근데 그 속에는 필연이 있어요, 그죠? 아마 과들이 또 다르시죠? 과과에서 또 어떻게 여기 오게 되는지 저는 자세한 건 몰라요. 다 이게 필연이에요. 근데 그런 거를 우리가 단순히 우연으로만 치부하면은 우리 인간의 아까 로봇을 만드는 그런 인간의 선택의 여지가 너무 없어서 너무 아쉽잖아요, 그렇죠? 우연이면 아까 제가 그 국회의원을 제가 출마하고 처음에 2004년도에 제안을 받을 때 정말 우연이었어요. 어떻게 보냐면 내가 여의도는 좀 관계가 없잖아요. 여의도에 누구 친구를 만나러 갔어요. 근데 그 친구하고 같이 들어간 식당에 김문수 도지사 하신 분 알죠? 김문수 씨. 그분이 80년대에 저하고 노동운동을 같이 했어요. 그분은 구로동에서 노동운동했어요. 저는 성남에서. 그래서 만났어요. 정의당의 심상정 씨도 알죠? 심상정 대표 의원. 그 사람이 김문수 그분 밑에 있었어요. 사무국장 김문수 씨가 뭐 서울노동운동연합이라는데 위원장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분이 정치를 했잖아요. 90년대 말에 한나라당에 들어갔어요. 저는 그때는 한나라당을 싫어했어요. 왜 하필 또 한나라당이야? 이게 운동권 하던 사람이 말이야. 이러고 이제 별로 그리고 안 만났어. 만날 일이 없어요. 제가 정치할 그게 아니니까 굳이 뭐 저는 성남에서 NGO 활동하고 병원하고 바쁘게 살았는데 뭐 정치하는 사람 뭐 만날 특별한 동기가 없었어요. 근데 2004년 1월 말에 여의도에 친구 만나기로 해서 가서 만나서 식당 가는데 점심 먹으러 그분을 만난 거예요. 한 6, 7, 8년 만에? 꽤, 7, 8년도 더 됐어요. 더 됐지. 한 10년 만에쯤 만난 거예요. 우연히 봤어요. 그랬더니 바깥이 먹자고. 근데 거기 앉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그때 김문수 전 지사가 그때 한나라당의 공천심사 위원장이었어. 공천이라는 거 알죠, 그죠? 한 당에서 딱 해서 성남의 수정구에는 누가 나가라 한 명씩 정하는 거, 그죠? 거기에 이제 위원장이었어요. 셌죠, 파워가. 저보고 출마하래. 안 한다고. 그러고 그날 헤어졌어요. 전화번호 주고받고 우연히. 우연한 거죠, 진짜로. 근데 그게 우연전에 제가 만약에 운동권을 계속 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그분이 한나라당으로 나오라고 하면 내가 나가겠어요? 절대 안 나가지.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의학분업 사태를 거치면서 이게 민주화를 했다는 야당 김대중 대통령 그 시기에 의학분업을 이렇게 밀어붙여서 이렇게 의사들을 그때 의사들이 99.9% 반대했어요. 다 반대했어. 근데 그런 정책을 막 시행을 하는 거예요. 사회적 이 소모가 많죠. 의사들 파업하고 국민이 뭐 죄가 있어요, 어디? 정치를 좀 이렇게 타협하면서 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개혁이라는 이름하에 막 밀어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제안을 받고 고민하다가 결국 답을 줬어요. 저도 한번 해보자. 아까 그런 뜻에서. 그러니까 우연인데 그 우연한 현장의 우연한 사건이 이루어지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쫙 있잖아요, 그렇죠? 역사가. 그분하고 80년대 또 알았고 또 뭐 하여튼 뭐 친구 묘한 아주 우연한 게 물론 있죠. 근데 그 문제는 그 우연한 것 속에서 내 계획이 없었어. 계획은 없지만 뭐가 나왔어. 뭐가 드러났어요. 제안 뭐 일어났어. 일이.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그냥 흘려보내느냐, 그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고 의미부여를 하느냐, 이런 것은 자기가 살아온 길의 연장선이기도 하지만 한편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성실해야 되겠다. 자기에게 주어지는 여러 여건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살펴보자. 일어나는 일에 대한 성실한 들여다봄, 살핌. 그리고 그것이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운명의 여신은 어때요? 거들도 안 보면 그냥 쓱 지나가요. 그걸 잡아야지, 그렇죠? 잡는 그런 거는 평소에 뭐냐? 그게 자기 중심이 없으면 못 잡아요. 오히려 자기 중심이 있을 때 나에게 필요하다? 자기가 자기를 자각하고 있고 자기가 원하는 거에 어떤 건지를 준비가 딱 돼 있을 때 스쳐가는 게 저거 내가 원하는 거야. 내가 한번 저렇게 해볼까? 이런 판단이 흘려가지 않죠. 자기가 내가 지금 왜 사는지 뭐 하는지 나는 도대체 뭘 하고 싶은 사람인지 이렇게 그냥 대충 있다가는 그게 보이겠어요? 그 하나하나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자기에게 다가오거나 스쳐가는 거를 알 길이 없죠. 그죠? 중요한 건 자기가 있어야 돼요, 자기가. 근데 이제 우선 선택했어요. 선택한 다음에 벌어지는 일들이 참 많아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저도 이제 국회의원 하기로 했잖아요. 떨어졌잖아요. 그죠? 떨어진 건 각오했죠. 알았죠. 근데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은 우여곡절이 참 많아요.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이따 무궤도 열차. 그러니까 선택을 했지만 이게 또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이게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는 매 선택이 큰 선택이 있고 그 속에서의 또 그 틀 안에서의 많은 선택이 큰 틀을 깨는 선택도 있고, 그죠? 완전 빗나가는 수도 있고. 중요한 거는 자기 중심이에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뭘 하고 싶은가? 인생에서 자기가 평생을 내가 가치를 갖고 뭘 하기 위해서 정한 사람과 나는 아까 뭘 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사회를 생각했어요. 그 선생님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내 인생에. 그러니까 검사와 여선생 스토리 모르죠, 잘. 있어요. 스토리 얘기하면 기니까. 그런 거를, 그러니까 우리 사회를 생각한 거예요. 왜 변호사는 왜 무조건 보호하고, 검사는 왜 죄를 갖다가 막 씌우고, 판사가 그걸 가지고 잘 해야 되겠다. 그런 좀 단순하지만 그게 저의 인생의 그런 제 기억으로는 그게 처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그냥 애들이죠, 뭐 그냥 막 그때 내 살면서 뭐 할까 생각. 여러분들 그런 아마 그 과정들은 다 좀 있죠, 그렇죠? 강도가 강하게 자기에게 남아 있냐 아니냐의 차이는 있지만 뭔가 자기가 겪었던 것에 대한 어디서 들은 것에 대한 저는 그런 거를 여러분 좀 한번 심각하게 나는 어떻게 살 거냐 그런 중심을 저는 거예요. 사회를 위해서 살겠다 그랬어요. 사회를. 나라는 존재는 한번 이거 뭐 나를 위해서 살지 않아도 나를 위해 살게 돼 있어 인간은, 그죠? 내가 아프면 약 먹고 병원 가고 뭐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게 그걸 굳이 나를 위해서 살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런 개념을 우리 각자는 둘 필요가 없어. 그죠? 자기로 사는 거지. 그럼 이래서 우리가 훌륭한 봉사자 있잖아요. 테레사 수녀님 같은 경우 있죠. 인도에서 평생을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그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한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그 존재는 이미 그렇게 해야 그게 자아니까. 그런 삶 자체가 자아예요. 그걸 자기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목표를 세웠어. 그 목표에 이루는 노력은 그거는 남이 볼 때는 야, 저 어떻게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닌 거 아니야? 너무 고생스러워? 너무 힘들지 않을까?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자기를 위해서 살겠다는 거는 그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 너무 당연한 거. 그러니까 자기가 뭐냐지, 자기가 뭐냐. 그럼 이제 나는 돈을 벌어야 행복하다? 열심히 하면요, 사람은 돈 버는 게 뭐죠? 살기 위해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돈이 있어가지고 가고 싶은 하와이 여행도 가고 큰 집에도 살고 그냥 한강변 그냥 멋진 50억짜리 아파트 집도 살고 좋죠. 행복하게. 우리 그런 인간의 욕구가 있어야 또 사회도 발전해. 근데 그게 목적이 되는 건 참 그래. 그렇게 해서
사는 집도 맨날 살면 100평짜리 아파트 산다고 쳐봐요. 맨날 살면 그 100평집 아파트 뭐 구석구석 다닐 거예요. 뭐 하루는 이 방에 자고 다음 날은 뭐 어디 리조트 간 기분으로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침대 맨날 자는 거 똑같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인생에 자기를 위한 것이 과연 어떤 목표인가? 그랬을 때 벌어지는 선택의 과정들은 다 선택이 되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방향으로. 굳이 고민할 필요가 없죠, 사실은. 뭐 이런 선택도 할 수 있고 저런 선택도 할 수 있고 그런 거라고 봐요. 모든 거를 우리가 자기가 이렇게 비본질적인 거 있잖아요. 나는 결혼을 안 하는 게 목적이다. 나는 뭐 채식주의, 난 고기를 안 먹는 게 목적이다. 그것도 그 사람의 어떤 다 이유가 있고 그러겠죠. 근데 그런 뭐 제 살아온 경험으로는 뭐를 이렇게 비본질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를 그걸 고집하면서 할 그런 정열과 그런 노력이 있다면 좀 더 삶의 어떤 이 방향성, 목표 그런 거에 이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사는 게 훨씬 자신한테 유익하지 않을까, 이런 경험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이제 지역에서 했던 일들이에요. 고도 제한, 서울공항이 있죠. 저 때문에 우리 성남시는 건축물의 높이가 제한이 돼요. 이렇게. 근데 저쪽으로 남한성 쪽으로 갈수록 공항에서 멀어지면 고층을 질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가까운 데는 고층을 아마 가천대도 아마 뭐 20층 이런 건 못 칠 거요. 야탑도 그래요. 야탑. 요 공항 가까운 쪽은 이제 그런 거를 옛날에는 4층까지밖에 못 줬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또 시민운동하면서 또 데모도 했어요. 그때 병원 하다 말고 환자가 끊어지면 나와서 서울공항 가서 또 으쌰으쌰 또 하고, 그래서 결국은 풀었어요. 그래서 건물들이 지금 재개발하면서 아파트들이 쭉쭉 올라가는 그런 일을 지역에 이제 어떻게 보면 기여를 했죠. 여러 가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자기의 삶, 아까 말씀드린 자기의 삶이 공동체를 떠나서 자기에 없어요. 공동체 인간관계를 떠나면 자기라는 건 그냥 물질적인 육체, 육신, 그걸 위해서 산다? 그거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렇게 살고 있어요. 매 순간 숨 쉬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렇죠? 좋은 공기, 미세먼지 있으면 나가기 싫고 자기를 보호해서 마스크 쓰고 운동 좀 덜 하고, 뭐 공기 좋은 날엔 또 뭐 우린 거 알아서 해요. 육체가 하는 걸 또 거기다 정신까지 뭘 하겠다고 그럴 필요 있겠어요? 그 시간에 머리를 딴 데 써야지. 그래서 공동체 지향점, 제가 이제 성남시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 공동체, 시 공동체의 지향점은 뭘까요? 우선 요새 얼마 전에 정자교고 인도가 무너졌죠.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뭐 그런 거 이제 안전하게 좀 시민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거, 시민이 낸 세금으로 안전하게 해줘야죠, 그렇죠? 그래서 다리를 정부 점검했어요. 문제가 많아요. 여러 가지에서 이제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참 두 사람이 사상자가 났지만 그걸 계기로 더 많은 사고 없이 이제 안전을 철저히 이제 이렇게 하는 그런 계기로 또 삼아야죠. 그래서 열심히 그걸 챙기고 있고, 네, 저는 이제 국회의원 때예요. 국회의원 때 뭐 이제 환경 문제나 뭐 이런 거 농성하고 그러는 데를 제가 많이 찾아가면서 대화하고 또 뭐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어저께 제가 서울시장을 만났어요. 오세훈 시장을 서울시청 가서 혼자 만난 게 아니고 성남시장 저와 용인시장과 또 수원시장과 또 화성시장 이렇게 4명이 갔어요. 왜 갔냐면 수서역 있죠, 수서역에서 연장을 3호선을 연장해서 성남, 판교 있죠, 그쪽으로 해서 낙생지구 지금 금토동 그쪽 또 뭐 용인 뭐 여기서 수원, 화성 3호선 연장하는 거, 그걸 우리 서울시하고 같이 하자. 근데 서울시가 수서역을 차량기지가 있죠, 수서역에 차량기지를 놔두고 그 부지 위에다가 이제 복합 개발하려고 그렇게 이제 서울시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거기서 끝내면 안 되잖아. 연장하려면 차고지를 거기서 빼야죠, 그렇죠? 그래서 빼서 화성이 땅이 넓으니까
거기서 차고지를 거기다 해라. 거기는 지나가는 길로 하자. 그 복합 개발은 당신들이 해라. 따로 또 차고지 없애면 땅을 많이 확보하니까 더 좋죠, 그렇죠? 그렇게 설득을 했어요. 근데 어떤 시장 같이 간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그 용역이 들어가 있대요. 근데 그걸 차고지를 화성에 있을 때와 수서역에 있을 때 비교를 해서 용역을 좀 추가로 했으면 좋겠다. 근데 서울시장한테는 그게 해당이 안 되는 얘기예요. 서울시장은 서울시라는 것을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일단은, 그죠? 그럼 화성에 그 주차장 만드는 거 무슨 상관이 있고 뭐 비교할 이유가 없지. 굳이 왜 비교해?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거기서 말을 바꿔서 그랬어요. 수서역에 차량 기지를 없애는 것과 그리고 개발하는 것과 수서에 현재 차량 기지를 놔두고 개발하는 게 서울시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그 두 가지를 비교하는 용역을 추가로 좀 줘라. 현재는 그 차량 기지 놔두는 그 복합 개발만 용역 내용으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오세훈 시장이 그거 좋겠다고. 다들 참석한 사람이 좋겠다. 근데 그래서 저는 이제 보면 방법이 저는 이를 부딪히면 하여튼 해결책은 있다는 거예요. 해결책이. 그거에 대한 저의 그 삶의 역사는 선택 속에서 무궤도로 움직이는 열차 같다 하더라도 어느 다 곳곳에 과제가 주어지면 숙제가 주어지면 푸는 방법은 있다. 최선책을 찾아보는 게 저는 이제 인생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또 재미도 있고, 그죠? 근데 저도 시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죠? 어디다 아파트 짓지 말아달라, 뭐 여기 저 복정동이라고 있어요. 거기다 아파트 짓는다고 그래서 막 또 반대하는 사람, 또 신혼부부들은 사전 청약이 돼서 또 들어와 살기로 예정이 돼 있어. 그 사람들 또 안 지면은 주민들끼리 이제 이게 서로 의견이 충돌하는 거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럴 때 굉장히 골치 아파요, 시장으로서. 야, 어떻게 하지? 어느 편을 들지? 편드는 것만이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선택의 그 양쪽 어느 쪽을 하는 거는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지. 근데 제 3의 방법. 여기도 100% 만족은 아니지만 그런 대로 좀 참고 좀 이렇게 따라올 수 있는, 또 여기도 그럴 수 있는 그런 접점은 없을까? 이런 거를 항상 찾아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는 그런 게 굉장히 보람도 있고 재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갈등을 최소화하고 우리 공동체에 나아가는 그런 방향으로 큰 틀은 가면서도 그 안에서 그런 거를 이제 조정하고 또 이 조율하고 선택을 차선이라도 선택해 나가는 그런 게 이제 우리가 시 행정이든 또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을 제가 하는 걸 좋아하고 많이 해봤어요. 뭐 이런 일들도 있었고요.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 주인공 아까 우리 로봇을 만든 주체는 누구예요? 자기잖아요, 그렇죠? 인간이잖아요. 그리고 그 로봇을 만들어서 거기에 프로그램을 넣는 거예요. 인간에게 적대적으로 하지 못하게, 또 인간에게 복종하게, 또 로봇 스스로를 해치지 않게 그런 프로그램을 딱 넣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자아가, 우리 자신이 생각이 우리에게, 나에게 그런 것을 입력시키는 거죠. 나는 자기 삶의 목표를 그렇게 자기에게 입력시켜서 이 육신을 가진 나라는 존재가 그렇게 살도록 로봇, 뭐 비유가 좀 그렇긴 한데 난 우리 육신은 로봇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뇌에 뭔가를 집어넣는 거는 또 다른 나가 있지 않겠냐. 또 다른 나. 우리 뇌, 물질적인 뇌가 하는 거지만 우리는 인간은 정신적 존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종교도 있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노력을 하는 주인공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주인공이 내가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게 전부다. 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걸 움직이는 주체가 있다. 로봇을 만든 인간처럼 우리는 로봇이라면, 비유하자면 그런 주체를 우리가 잘 인식하고 그거를 잘 이렇게 운전하고 요리해서 자기의 뜻을, 자기가 원하는 인생의 목표 성취를 이뤄나가는 우리 가천대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신민지 학생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영학과 재학 중인 신민지입니다. 근래 취업난에 맞물려 고물가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또한 기업들의 채용 공고를 보면 대다수가 경력직을 선호하고 우선 선발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3학년이 되고 미래 진로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면서 취업 준비의 현실이 막막하다는 것을 몸소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학생들이 도전할 수 있는 것에는 무엇이 있으며 취업난에서 살아남기 위한 몇 가지 조언들을 얻고 싶습니다. 예, 저는 사실은 이제 일반 요즘에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진로 중에 취업이라는 큰 과정을 저는 밟지를 못했어요. 그렇죠? 아까 쭉 스토리 속에 취업은 없었어요. 그렇죠? 저는 이제 한마디 조언이랄까 한다면, 처음에 너무 완벽한 직장, 최고의 직장, 자기가 원하는 직장, 그게 곧 자기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그리고 제가 우리 판교에, 운중동에 D랩이라는 이제 대안학교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삼성전자 다니다가 잘 나가는 분이 그만두고 거기서 그 대안학교 학생들 한 40명, 60명을 모아놓고 여러 가지 실험과 창의적인 교육을 막 가르쳐줘요. 그게 자기가 우리 공동체, 우리 사회를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쏟아붓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서 열심히 해요. 또 여러분 와디즈라고 알아요? 와디즈? 크라우드 펀딩 그 회사 있죠. 판교에 있어요. 직원이 한 400명 되는데 거기에 신혜성이라는 분은 그 산업은행에 있다가 보니까 돈 꿔달라는 이 기업들이 전부 다 잘 나가는 기업들이에요. 재무구조가 튼튼한. 재무구조 형편없으면 대출 해주겠어요? 기업 대출을?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을 야 진짜 어려운 거는 대출을 해줘야 될 때는 가능성이 있는 기업. 현재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어렵더라도 가능성이 있는 그걸 판단을 해서 해주는 미래지향적인 그런 은행의 역할. 그러고 하고 싶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래서 결국은 와디지를 창업했어요. 한 3사람이 했나 처음에. 그래서 400명으로 이제 컸어요. 그래서 이제 크라우드 펀딩 알죠? 그런 회사를 운영을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좋은 소위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그러니까 세상의 세속적 세상의 평판에 너무 자기를 거기에 다 던져서 너무 희로애락 즐겁고 기쁜 거 즐겁고 어렵고 뭐 기분 나쁜 거를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혼자 요새 혼자 하는 것도 있죠. 그 이코노미스트 그 잡지에서 그 신문에 잡지에서 그랬어요. 앞으로는 2050년인가 언제 되면 한 사람의 한 50% 가까이 절반 가까이는 프리랜서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혼자서 이래서 요새는 그래요. 혼자서 있죠. 우리 집에서 누룽지를 시켜 먹어요. 내가 누룽지 좋아해서 아침에 끓여 먹기 좋았잖아요. 누룽지를 시키는데 누룽지를 어떤 사람이 한대요. 그래서 온라인에 올려놓고 주문 오면 파는데 장사가 잘 된대요. 광주에서 한대요. 옆에 광주.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에는 앞으로 우리 미래 사회가 펼쳐지는 그러한 그 모습, 가능성을 두루두루 한번 살피면서 직업 했다가 좋은 직장 다니다가도 할 수도 있고 또 뭐 별로 남이 볼 때 야, 너 뭐 어디 회사 다니냐? 뭐 친구나 또 뭐 친척 어르신이 명절 때 물어보면 어디 다녀요? 네이버 다니다 그러면 알아줄 거 아니에요? 뭐 이름도 없는 회사? 절대 그런데 이렇게 좌우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 강의 오늘 여러분께 이렇게 드리는 말씀의 핵심은 그런 겉모습에 우리가 주눅 들고 기분 나쁘고 실망하고 이러지 말라는 거죠. 자기 인생에 어떤 큰 틀의 목적만 확실하면은 인생은 다 해볼 만한 가치가 있고 어려움을 겪어도 다 의미가 있고 그게 목표점이 없으면 뭐 정말 좋은 것도 재미도 없고 뭐 그래요. 겉모습 뭐 언제나 우리가 겉모습
좋은 어떤 직장, 겉모습 좋은 남편, 신랑, 배우자, 뭐 좋은 집, 그건 무슨 소용이 과연 있는지를, 그런 거를 우리 대학 학창 시절에 그런 대한 가치를 좀 익히고 정립하는 그런 시기들이 바로 진짜 대학의 생활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민성 학생. 네. 네, 강의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 저는 조경학과 3학년 재학 중인 김민성입니다. 앞서 언급하셨듯이 성남은 과거 서울 판자촌에서 이주하여 형성된 구시가지와 1, 2, 3기 신도시가 공존하는 대표적 도시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구성남과 신도시 간의 차별 및 역차별 문제가 성남시가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전공 시간에 배운 내용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에서 시장님께서는 해당 현안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과 필요한 지향점이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아나운서 같아요. 저기 우리 원도심과 우리 신도시, 지금은 신도시가 아니에요. 판교가 오히려 이제 신도시고 분당은 30년 넘은 이제 노후 도시가 돼가고 있어요. 차이가 많이 나죠, 그렇죠? 우리가 외형적으로 똑같이 만들 수는 없어요, 그렇죠? 중요한 거는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의 행복감, 또 필요한 것을 어떻게 충족시켜 주느냐. 그 사람이라는 건 뭐냐? 경제활동,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뭐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만족을 느끼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살든. 그런 것들을 이제 시민의 각기 다른 모습의 도시에서 사는 시민들의 삶의 지향점. 우리 원도심은 재개발을 하자고 그래요. 낡은 집들은 우리 때려부시고 우리도 아파트에서 살자, 이런 게 이제 꿈이고, 그럼 주택 문제를 해결해서 재개발 재건축 빨리 잘 되게 또 하는 거하고, 주민 부담을 좀 최소화 좀 경감시키면서, 그리고 또 문화적인, 우리 원도심은 문화적인 게 또 좀 약하죠, 그렇죠? 분당에는 아트센터도 있고 막 많아요. 물론 여기서도 갈 수 있지만 거리가 멀어요. 그럼 여기에, 그런데 여기 우리 시립의료원 앞에 우리 아트리움이라고 있어요. 공연장도 있고. 근데 부족하죠. 그럼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시에서도 찾아가는 음악회 요새 하고 있어요. 토요일 날,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위례 그 개천 있죠. 창곡천이라고 이름이. 거기에 이렇게 지붕 있고 계단 있는 데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지난주에도 했어요. 이번 주 또 해요. 교향악단, 이렇게 합창단, 소년소녀 합창단 가서 거기서 이제 공연하고 그래요. 찾아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 또 일공단 있죠. 세이브존 그 백화점 옆에 일공단. 거기서도 또 2주 전인가 3주 전에 또 했어요. 또 공연. 시립예술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또 여기서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왔다 갔다. 그런 이제 문화적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욕구 충족을 이렇게 우리가 제공을 하는 거죠. 시에서. 뭐 그런 여러 가지 문화적인, 또 경제, 일자리 또 어려운 분들이 여기 많이 사시니까 어려운 분들, 또 어르신들 일자리, 또 뭐 청년들 요새 올패스 사업이라고 해서 19세에서 34세까지 1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뭐 토익이든 무슨 기술이든 국가자격시험이든 그런 거를 뭐 개수에 상관없이 100만 원 이내에서 그 학원 수강료하고 응시료를 시에서 올해부터 대줍니다. 6월부터 할 거예요. 이 신청 아마 지금 받나 안 받나 모르겠는데, 근데 그런 계층별 또 지역별 여러 가지 형태의 요구들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필요한 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맞춤형으로 시는 시, 국가는 국가에서 어떻게 하느냐. 주거 문제, 뭐든 일자리 문제, 또 난 그러려면 기업을 또 끌고 들어와야 되죠, 그렇죠? 또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죠. 그 지금 위례 그 복중동에서 들어올 때 거기 공터가 있죠, 저쪽 위례 저 아래쪽에. 거기 이제 대기업들을 유치하려고 그래요. 또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시에 제가 대통령이면은 국가에 그런 걸 하겠죠. 대통령이 아니고 성남시장이라 성남시에 그런 걸 어떻게 많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들을 어떻게 유치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의 지역의 어떤 그 구별 없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지역사회, 좋은 시를 만드는 게 이제 제가 또 바라는 성남시죠.
예. 안녕하세요. 실내건축학과 재학 중인 이유진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 위해 때로는 우리가 오랫동안 고수해왔던 것들을 포기해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가치관이나 진로에 대한 선택의 기로 앞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쉽게 놓지 못하곤 합니다. 의사에서 국회의원, 그리고 지금의 성남시장의 자리까지 오기까지 시장님께서는 어떤 것들을 포기하고 선택하셨나요? 그리고 그런 결정들에 따라 완전히 뒤바뀔지도 모르는 미래에도 불구하고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동기 또는 마음가짐이 있으신가요? 저는 포기를 능동적으로 포기는 아닌데 이렇게 거기에 염두를 안 두고 그냥 내버려두는 그런 영역이 있어요. 우선 경제적으로 좀 부유하게 돈 버는 거 제가 잘 못해요. 근데 저에겐 또 그런 사연이 있어요. 대학교 때 서울의대를 들어가니까 동네 가난한 동네에서 저희 어머님 친구분들이 아유 좋겠다고 아들이 의대 가서 이제 자가용도 앞으로 여러분 70년대는 제가 대학 77학번이에요. 77년도에 대학을 들어갔어요. 까마득하죠. 그럴 때 그때 아까 의사가 그때는 굉장히 아주 좀 잘 사는 직업 이게 주변에서 부러워했어요. 우리나라에 자가용도 많지는 않았어요. 아마 우리 성남시 전체를 틀어도 아까 판잣집 이런 거라 뭐 그런 그거보다 낮은 상태지만 아마 성남시 전체를 틀어도 자동차가 자가용 있는 집이 10집도 안 될 거려. 그 정도. 자가용 타면 굉장히 부자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변에서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고민을 했잖아요. 그렇죠? 야학교사 하면서 어떻게 살을까? 저런 아이들은 저렇게 고생하는데 나는 어떻게 의사 돼서 이렇게 부자 뭐 이렇게 그런 걸로 갈까 고민할 때예요. 그때 어머니께 제가 뭐라 그랬냐면 어머니 주변에서 그래도 그런 말씀 듣지 마세요. 저는 가방 하나 들고 무의촌 다니는 의사가 될 거예요. 돈 안 벌 거예요. 기대를 팍 꺾어버렸어요. 어머니 기대를. 왜냐면 내 삶이 그런 쪽이 좀 그게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러던 어머니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저 때문에. 얼마나 이게 죄송해요. 그렇죠? 정말 이거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러면서 경제적인 어떤 풍요로움, 돈 버는 거, 돈을 막 버는 거. 제가 병원을 10년 했는데 한 몇 달 모자라는 10년 했을 거예요. 병원 하면서 돈 벌 생각을 좀 안 해봤어요. 어떻게 해야 돈 벌지? 병원에서 환자 오면 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돈 벌 생각 안 하고 오는 대로 원칙적으로만 했어요. 재밌어요. 그래도 먹고 살아요. 잘 벌지는 못해도 그래도 뭐 노동운동 별걸 다 해본 사람이 뭐 그것만 해도 어디냐. 저는 항상 기준치를 낮게 잡고 살아요. 그래야 만족스러워요. 내가 말이지 한 50평 아파트도 좀 사야 되겠고 나도 분당에 집 한 채 사고 이러려면 그걸 쫓아가야 되니까 굉장히 피곤해요. 저는 세상에 할 것도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거 돈 그거 뭐해? 저는 이제 그렇게 가치관을 좀 그쪽은 저 아까 어머니의 관계도 있고 또 뭐 제 가치관에도 그렇고 포기는 돈 있으면 좋죠. 근데 돈이 안 벌려. 그렇게 돈을 벌려고 해야 돈을 벌죠. 그 땅을 어디에 한 평 사본 적도 없어. 주식 같은 거 해본 적도 없어. 그러니까 그쪽은 좀 이렇게 무관하게 사는 것 같아요. 돈 버는 일. 우리 집사람도 똑같아. 그래가지고 좀 부부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못 보는 거지. 그 포기, 아까 의대 그 뭐 포기를 할 마음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가난한 집에 부모님이 아들이 의대 갔다고 좋아하시는데 내가 능동적으로 때려치기가 어렵죠. 근데 옛날에는 감옥 가면 의대를 제적을 시켜요. 의대뿐 아니라 모든 이 대학을. 그러면 군대도 안 보내요. 군대 가서 선동할까 봐. 좌익사상 선동할까 봐. 그래서 의대를 잘린 거 후회스럽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원하는 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의대 다니면서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운동, 사회운동은. 그래서 저는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오늘의 중요한 건 우리가 로봇 제작할 때 아까 그런 프로그램을 넣듯이 자기가 그런 어떤 삶의 목표와 그런 결이라고 그럴까 어떤 컨텐츠를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정도는 대학교 때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자기의 행복을 자기가 어떤 상황에 처해서도 자기 행복
그 지향점을 자기가 만족한 자아 실현을 지킬 수 있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없이 여러분 사회 나가서 직장 뭐 어디 이렇게 뭐 누가 좋은 데 됐는데 나는 왜 뭐 거기 떨어졌어 이런 것만 가지고 허덕허덕 살면요 거기는 진정한 자기 실현과 그 속에서 느끼는 진정한 삶의 만족 난 잘 살았다 나는 죽어도 굉장히 후회가 없을 것 같아요.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뜻을 가지고 살아왔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내가 잘못돼도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누가 뭐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누가 권해서 한 것도 아니고 오로지 나의 선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잘못돼도 내 책임이에요. 나에게 원망 안 하죠. 그래서 뭐 그런 뭐 포기 그런 이제 자기 중심이 있으면 다 노 프로블렘. 네, 우리 오늘 정말 귀한 말씀해주신 신상진 시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